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거는 플레이트 거더 어떻게 설계하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2학기의 두 번째 주제인 합성 부재를 어떻게 설계하냐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먼저 합성 부재가 뭔지 오늘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강도 구하는 것, 설계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합성 부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조형 강제와 구조형 콘크리트가 결합하여 하나의 부재로 거동하도록 구성된 부재. 우리가 토목 구조물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현대 시대에 사용되는 두 가지 재료는 강제와 콘크리트입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그 재료가 갖는 그 장점이 있거든요. 또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장점들을 결합을 해서 부재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 바로 합성 부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합성 부재 중에서 특히 지금 배우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합성보입니다. 그러면 합성보 말고 뭐가 있냐? 합성 부재, 합성 기둥도 있겠죠. 우리는 여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합성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다 이거야. 그거는 콘크리트 슬래브와 이게 지금 콘크리트 슬래브죠. 그 다음에 H형광보입니다. 그걸 일체화해서 하나의 부재로 힘 모멘트에 저항하도록 하는 것이 합성 부재다. 어떻게 일체하냐면은 여기 시어 커넥터가 있죠. 요겁니다. 이 시어 커넥터를 사용해서 우리말로 전단 연결제라고 해요. 전단 연결을 사용해서 콘크리트 슬래브와 일체화된 합성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원으로 이렇게 그린 거야. 콘크리트 슬래브고 이게 강제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단 연결제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일체화 시키는 거야. 만약에 전단 연결제가 없이 이 강제보 위에 콘크리트 슬래브를 얹어놨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콘크리트 슬래브와 강제보가 힘을 받으면 이렇게 미끄러지겠죠. 그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게 바로 이 전단 연결제다 이거예요. 왜 그러면 전단이란 말이 붙었냐? 그 미끄러지는 힘이 바로 뭐냐면 전단력이에요. 이 면을 따라서 자르는 힘이죠. 그래서 전단 연결제, 시어 스터드 혹은 스터드 커넥터, 스터드 뭐 이런 말을 쓰는데 합성 작용에 대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금 그려놓은 건데 만약에 여기 강제보가 있어요. 여기 콘크리트 슬래브가 있어요. 위에다가 그냥 올려놨다. 올려놓은 다음에 하중을 이렇게 줬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휠 거 아니야. 휘는 거를 조금 더 과장해서 그린 거죠. 이렇게 휘면은 강제부는 강제부대로, 슬래브는 슬래브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휘죠.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단차가 나잖아. 맞습니까? 근데 완전 합성보인 경우에는 두 개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연결돼 있어요. 이게 완전 일체가 됐기 때문에 누르면은 이 끝에서 단차가 나지 않고 뭐 일직선을 유지하죠. 이게 완전 합성보야. 합성보의 응력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서 봐서 이거는 강제보, 이거는 콘크리트. 힘 모멘트를 이렇게 받는다. 만약에 합성돼 있지 않다. 전단 연결체로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으면은 하중을 받으면은 이 강제보는 강제보대로 응력이 이렇게 분포하고 슬래브는 슬래브대로 응력이 이렇게 분포합니다. 그렇죠? 각기 별도로 노는 거지. 이게 완전히 합성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응력이 이렇게 됩니다. 스트레이트가 이렇게 되는 거죠. 부분 합성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약간 슬립이 미끄러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타나신다 이거예요. 이 부분 합성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전단 연결체가 충분하지 않으면은 콘크리트와 강제부에 미끄러짐이 발생한다. 약간 미끄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합성과 완전 합성 사이에 거동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합성보에서의 그 유혹폭이라는 게 나와요. 힘 모멘트를 받으면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응력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형태가 된다 이거죠. 곡선적으로 이렇게 응력이 변해요. 외부에 위치하는 거기서 응력이 가장 크고 양쪽으로 가면 갈수록 응력이 작아집니다.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힘이 여기를 통해서 여기는 인자, 여기는 압축극이 걸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응력이 가장 크고 양 사이드로 갈수록 응력이 더 작아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응력 분포가 얘기한 대로 그런 비선형 곡선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런데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이렇게 곡선적으로 비선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걸 가지고 설계를 하면은 설계가 복잡해지잖아요. 복잡해지니까 이 곡선이 이루는 이 응력 분포와 등가의 이퀴버런트하다는 얘기. 등가의 사각형.
요 사각형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응력이 여기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대신 여기 이제 응력이 커지는 거죠. 이 사각형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요. 그걸 우리가 B2라고 합니다. 요거를 유효폭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 유효폭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콘크리트 슬래브의 유효폭 계산하는 것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고려해서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으로 한다. 일단 보스팬의 8분의 1.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가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지지점이 있고 여기에 지지점이 있다. 기둥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서포트가. 그러면은 보스팬이라는 얘기 여기까지가 보스팬이죠. 그렇죠? 이걸 뭐 L이라고 하자 이거. L의 8분의 1이 유효폭. 그걸 하나 계산해. 그 다음에 보중심선에서 인접한 보중심선까지 거리의 2분의 1. 여기가 보중심선이잖아요. 보중심선까지 이거죠. 그거의 2분의 1. 그러니까 요거 반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이쪽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효폭이 되는 거야. 쉽게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좌우 각 방향에 대해서 콘크리트 슬래브 유효폭이거든. 그러니까 한 방향에 대해서 보스푼의 8분의 1이고 또 이쪽도 보스푼의 8분의 1 합하면 4분의 1이 되겠지. 이것도 인접한 보 중심선의 거리가 2분의 1이니까 한쪽으로 보면 2분의 1. 또 이쪽 한쪽으로 보면 또 2분의 1.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캔틸레버 슬래브의 경우는 보 중심선에서 캔틸레버 보 연단까지의 거리. 만약 이 경우 봅시다. 이거는 한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거 캔틸레버 보라 그런다고. 거의 연단까지 거리다 이거. 한쪽이. 그럼 다른 한쪽은 뭐야? 여기는 보와 보와 있으니까 보와 보의 센터까지 거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지고 계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좌우니까 양쪽을 다 고려한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 8분의 1이 4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양쪽으로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는 캔틸레버인 경우 한쪽에 캔틸레버면 여기까지 하고 그 반쪽은 여기까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케이스를 좀 이렇게 나눠보면 이렇게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사실은 뭐 됩니다. 그래서 그림 1번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그림 1번 같은 경우는 양쪽에 이렇게 보가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S1, S2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의 반 그거 계산한 게 이겁니다. 그게 유효폭. 또 이게 쭉 이리로 간 다음 이 길이가 L이라고 보면은 그거에 한쪽에 8분의 1, 한쪽에 8분의 1인가 합치면은 4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림 1 같은 경우는 알겠죠? 그 다음에 그림 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림 2 같은 경우는 4분의 1은 똑같고 요거 계산이 조금 이제 형태가 달라지니까 여기서는 뭐야? 요거의 2분의 1이니까 요거리죠. 요거는 캔틸레버 연단까지 거리니까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란 뜻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센터의 반이니까 요거의 반에다가 이거는 캔틸레버가 어디까지 갔어? 보 프렌지, 강제 프렌지까지만 닦았죠? 그럼 강제 프렌지 길이의 반을 하면 되겠죠. 반을 더하면 되겠지. 그게 바로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여러분들 밑에 내려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쪽에만 슬래버가 있고 다른 쪽은 캔틸레버인 경우에 여기 어디야? 그림 2 요거의 반에다가 S3 더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림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S1 나누기 플러스 S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쪽에만 연속 슬래버가 있는 경우 그래서 이거는 강제 까지면 이렇게 덮여 있는 거죠. B가 요거 더하기 요거 그렇죠? 그거 계산한 겁니다. 그럼 유효폭 계산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 알았어요. 이제 할 거는 뭐냐 하면은 한산 단면의 2차 모멘트 계산하는 거. 합성보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게 탄성 설계하는 경우와 소송 설계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만약에 탄성 설계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한산 단면 2차 모멘트라는 거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응용역학에서 이렇게 해서 두 재료가 이렇게 결합됐을 때 하나는 뭐 구리고 하나는 철이다 뭐 이랬을 때 이거 한산 단면 해가지고 응력이 어떻게 되냐 이럴 때 이런 거 하는 거 배웠죠. 그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탄성 계수비라는 거를 구합니다. 이거는 강제의 탄성 계수를 콘크리트 탄성 계수로 나눠줍니다. 이 값이 어느 정도 되죠? 콘크리트 강도에 따라서 이 탄성 계수가 바뀌어요. 강제는 강도에 관계없이 탄성 계수가 일정한데 그 값이 얼마냐 하면은 8, 9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탄성 계수비가 탄성 계수비를 먼저 구합니다. 합성보의 한산 단면을 이제 한번 보게 되면은 위에는 콘크리트, 밑에는 강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 콘크리트를 강제 단면으로 환산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환산하냐?
이 탄성 개수비로 나눠줘요. 이 폭을. 그럼 강제처럼 되는 거야. 이게 B를 N으로 나눠줘. 이렇게 조그매졌죠? 그럼 강제처럼 된 거야, 얘가. 강제가 된 건 아니지만 강제처럼 환산된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뭐야? 위에도 강제, 밑에도 강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응용역학에서 배웠던 식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응력 구하는 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환산 단면의 응력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얘는 원래 콘크리트였었는데 강제로 환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콘크리트로 돌려줘야 돼, 응력을. 그럼 뭐야? 응력을 n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지금은 콘크리트를 강제로 보고해서 계산했는데 원래 다시 콘크리트 응력으로 돌려주려고 하면은 여기서 나온 FC를 뭘로 나눠주냐? 여기 n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스몰 FC는 뭐란 얘기야? 라지 FC를 n으로 나눠준 거다. 그래서 콘크리트 부분은 이렇게 바뀝니다. 결국 합성부의 최종 단면의 응력은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자, 이해됩니까? 이런 단면이 그러면 여기 응력 어떻게 되느냐? F다. I분의 M Y 이렇게 되죠. 언제 이 식이 통하냐면 이 단면이 균질한 단면일 때 통하는 거예요. 이 전체 단면이 강제다. 이렇게 통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합성보는 강제와 콘크리트 이렇게 두 가지 재료가 다른 단면이 이렇게 합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환산하면 된다. 뭐 강제로 뭐 이거 통일시켰는데 뭐 콘크리트로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콘크리트로 하려면 강제에다가 뭐 엠벨을 해주면 되지 폭을. 근데 일단 강제로 통일시키는 거야. 그러면 콘크리트를 n분의 1 한 거고. 그러면 요 단면 있잖아. 요 단면이 나왔으면은 이 단면에 우리가 뭐 중립축 구하고 y바 구하고 i값 구하고 다 할 수 있죠. i가 나왔으면 s도 구할 수 있죠. 중립축은 여기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윗방향 압축을 받는 부의 s. 이거는 인장을 받는 부의 s. 그렇죠? s는 i에다가 y로 나눠주는 거죠. 그죠? 윗방향을 yu라 그러면 yu로 나눠주면은 이건 su가 되는 거고. 윗방향에 응력을 구할 때 사용하는 단면 계수. 그렇습니까? 아랫방향은 y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한 게 이게 되겠죠. 이거는 강제일 때 응력이기 때문에 콘크리트일 때 응력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n으로 다시 나눠줬다. 응력을 구하는 게 이제 나오는데 예제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폭이 2500이고 250, 강제가 30, 전체 높이는 2600이고 2030, 40 이렇게 돼 있어요. 합성 단면이죠. 여기 전단 연결체가 잘 연결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fully 완전 합성이다. 그럴 때에 이 합성보의 탄성 응력, 최종 탄성 응력 구하라 이거야. 그런데 이 합성보의 하중 단계별이라고 그랬는데 합성 전 강제보의 탄성 응력, 합성 후 합성보의 탄성 응력, 최종 탄성 응력을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보가 있는데 이걸 옆에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강제 콘크리트야. 이게 기둥이 여기가 있어요. 여기 서포트가 여기 있고 여기 서포트가 있다고 이렇게 봅시다. 이거 옆에서 본 그림입니다. 그럼 시공을 할 때 이걸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는 강제 볼을 딱 올려놓을 거 아니에요. 아까 본 스터드들이 이렇게 자자자자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콘크리트를 치죠. 그럼 콘크리트가 거의 액체 상태지.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콘크리트의 무게를 뭐가 받을까? 콘크리트 자체가 받을 수 있겠어요? 반고체 상태니까 강도가 없죠.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는 강도가 없어요. 따라서 콘크리트를 쳤을 때는 그 하중을 강제가 다 받는다. 즉 콘크리트 자중이랑 강제의 자중은 강제가 다 받는 거야. 그러면은 콘크리트를 친 다음에 28일이 지나면 얘가 완전히 굳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로 차가 다닌다. 그때 하중은 뭐가 받을까? 강제만 받을까? 아니죠. 이미 콘크리트가 굳었으니까 강제와 콘크리트의 합성 단면이 자동차 하중을 받게 된다. 이거. 자동차 하중을 우리가 주로 뭐라 그래? 라이브 로드라 그러지? ML. 라이브 로드에 의한 모멘트다 이거야. 그렇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하중 단계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합성 전 강제부의 탄성 응력이라는 거는 뭐냐? 콘크리트를 이렇게 쳤을 때 콘크리트랑 합성되기 전에 콘크리트와 강제의 자중은 강제가 다 버틴다 이거지. 그럴 때 응력
그걸 계산해라. 그 다음에 합성 후 콘크리트에 굳은 다음에 자동차가 다니면 그때는 합성 단면으로 작용하니까 그때 합성 단면으로 작용하는 응력을 구하라. 따라서 합성 전 강제부의 탄성 응력 계산할 때 작용하는 모멘트는 뭐야? 사하중 모멘트가 작용하는 거야. 콘크리트와 강제의 사하중 모멘트. 합성 후 합성부의 탄성 응력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콘크리트 굳은 다음에 자동차가 다닐 때 하중에 대해서는 합성 단면이 받게 된다 이거지. 하중 단계별이 개념적으로 일단 그렇게 나눠진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걸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걸 이해해야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한번 보여줄게. 일단 탄성력이 발생하느냐 판단하는 게 있어요. 무슨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만족해서 탄성력이 발생한다라고 보면은 합성 전 강제보의 탄성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합성 전이니까 강제만 있겠죠? 그래서 강제에 대해서 계산할 때 모멘트를 뭘 써요? 사하중 모멘트만 작용한다 이거지. 응력은 단면 개수분의 모멘트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큰 그림. 그 다음에 합성 후 합성보의 탄성력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콘크리트랑 강제가 이제 같이 작용하니까 콘크리트를 강제처럼 치환을 해주죠. 그러면은 탄성 개수비가 8이야. 나눠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야. 여기 좀 복잡한데 계산이 뭐 딴 게 없어요. 그냥 I 값을 구하는 거죠. 중립축구에서 I 값 구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압축부 S, 뭐 인장부 S, 단면계수 구하는 거죠. 그 플로우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때 받는 하중은 뭐야? 하라중. 여기도 하라중. 그렇죠? 이거는 합성 단면의 단면계수죠. 이거는 강제 쪽 계산한 거고 콘크리트 쪽은 합성 단면의 단면계수 나눠주되 탄성 계수비로 나눠줘야 되죠. 단면 위에 보면은 이렇게 작아지잖아요. 다시 콘크리트를 이제 환원시키는 거지. 응력에서. 그래서 N으로 다시 나눠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최종 응력은 합성 전에 발생하는 거는 강제만 이렇게 응력이 발생하고 합성 후에는 콘크리트가 작용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합성 단면에서 이런 형태로 이게 되고 최종 응력은 얘와 얘를 도하는 거. 이게 최종 응력이죠. 압축 응력 검토하는 거죠. 콘크리트의 압축 응력에서 오케이 되는지 보는 거고 강제 인장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는 이 아래쪽이 응력이 큰데 아래쪽 응력이 FSD, FS 이렇게 도해지겠죠. 그렇죠? 콘크리트는 사하중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고 이 하라중에 대해서만 응력 발생하죠. 그 응력이랑 강도랑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플로우예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리마인드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리마인드 하는 일종의 퀴즈 같은 걸 하나 내볼 테니까 간단하게 말로만 하는 거예요. 이런 단면이 있습니다.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 A만큼 떨어지는 이 지점에서 힘 모멘트는 몇 개일까요? 하나죠. 그렇죠? 모멘트는 하나로 존재해. 그럼 이 지점에서의 전단력은 몇 개입니까? 하나로 존재하죠. 그러면은 이 지점에서의 I 값은 몇 개일까? 이것도 이런 단면이 이렇게 주어지면 합성 단면이고 뭐건 지어지면 I 값은 하나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단면 계수 S, S는 몇 개로 존재할까? 상부와 하부가 있잖아. 따라서 몇 개로 존재해? 윗방향 S와 아랫방향 S가 다르죠. 두 개가 존재합니다. 기본적인 건데 여러분들 머리 정리 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단면에서의 응력, 휘응력 이거는 몇 개로 존재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몇 개? 하나? 둘? 10개? 무한개로 존재합니다. 왜 무한대입니까? 이 단면의 응력이 이 중립축의 거리에 따라서 각기 다른 값이 무한개로 존재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전단응력은 몇 개로 존재할까요? 전단응력 형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단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지? 이렇게 이렇게 이거 여러분들 기사 시험 이런데 이게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런 형태로 나와 이렇게. 몇 개로 존재합니까 이거? 무한개로 존재하죠. 그래서 응용력학이건 뭐 강구조건 그런 데서 다 관련이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좀 확고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시간이 남아서 한번 리마인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